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컨텐츠를 이어나가서 책 타임캡슐 언박싱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승현 작가는 어떤 책을 읽고 자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제 40대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고 자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주 10대 때 읽은 책은 오히려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참 어른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던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에 읽은 책들이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딱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읽은 책들이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각의 책을 꺼내면서 내가 이 책을 왜 사게 됐고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다르게 살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박스를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읽은 책들, 이쪽은 조금 더 오래된 책들입니다. 지난번에 언박싱한 책들은 군대 가기 직전부터 군대 갔다 와서 한 2, 3년 후에 읽은 책이면, 여기는 조금 더 오래된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앵글로색슨 잉글랜드. 영국의 앵글로색슨 시기, 로마 제국이 멸망한 500년대부터 시작해서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프랑스 출신 귀족을 영국에 정착시키기 사이 약 600년간의 기간을 앵글로색슨 시기라고 하죠. 사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영국 역사책을 읽어도 거의 나오는 게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초창기에 바이킹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미드 역사 배경 설명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고, 특히 라스트 킹덤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이제 앵글로색슨 잉글랜드가 너무 멋있게 묘사가 되는데, 그 시대가 항상 궁금했어요. 지금은 중세기가 재평가를 받는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만 해도 저랑 비슷한 시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역사를 배웠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멋있다. 중세기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부터 짠,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가 되살아났다. 근데 이제 제가 한참 대학에 있던 시기가 중세기가 재발견되던 그런 시기예요. 야, 중세기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았네? 그래서 그때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는 나는 중세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읽었고, 이것도 영어 어원 설명하는 영상 찍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지루한 책이에요. 이 책보다 조금 더 재밌게 입문할 수 있는 역사 소설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켄 폴렛이라는 분이 쓴 Pillars of the Earth, 그 책을 처음 접근하는 데는 강추드려요. 그리고 라스트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하고, 저 때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중세에 빠져있을 때 책들이 좀 있네요. 루도비코 아리오스토라는 사람이 쓴 올란도 프리오소라는 책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죠. 이것도 서사시입니다. 고대 시대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있다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아리오스토의 올란도 프리오소가 있다. 파리넬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카스터라토 싱어에 대한 영화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란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장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오페라의 주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올란도의 테마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도 궁금했고, 또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중세 기사들의 이야기를 상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중세를 좋아하는 저한테는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제가 페라란과 에스테라는 동네를 이탈리아에 잠깐 갔다 와서 이곳에서 루도비코 아리오스토가 올란도 프리오소를 썼다라는 간판을 보고 갔다 왔는데 이거 정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읽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편에 설명드린 단테의 신곡을 읽은 다음에 이 책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테가 한 1300년대 정도 되고, 이 책은 제가 알기로는 1500년대 후반이나 1600년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 이탈리아에 가깝고 그 중간 정도에 있으니까 좀 쉽게 읽을 수가 있었고, 단테랑 마찬가지로 위에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로 써있고, 이해하지 못할 단어를 갖다가 아래 설명해 놓은 이런 커멘티드 에디션이나 애노테이드 에디션으로 사서 읽었기 때문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끝까지 안 읽었냐? 2권이나 샀는데, 보면은 이제 중세 기사도 이야기는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올란도가 가다가 이상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대체로 damsels in distress라고 그러죠. 고통받는 여성들, 귀족 여자가 괴물한테 잡혀있거나 악덕한 왕한테 잡혀있거나, 그래서 이제 퀘스트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한 10편 정도는 재밌는데, 그 퀘스트를 마치고 올란도는 또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타났다. 이게 계속되니까 이제 못 읽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페라의 주제가 많이 됐구나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오페라는 그 중에 한 스토리를 빼가지고 5액트로 이렇게 늘려놓잖아요. 3시간짜리로 늘려놓기 때문에 올란도를 주제로 오페라를 쓰기 시작하면 정말 바로크 시대 오페라 작가들한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소재였겠구나. 요즘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 같은 소재로 이제 영화를 만들면 계속 만들 수가 있잖아요. 워낙 그 안에 뭔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공부할 때 시절에 책이 많네요. 체사레 파벳의 La Luna e il Fallo라는 책인데 달과 모닥불이라는 소설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알레산드로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체사레 파벳이랑 같은 동네 출신이었어요. 피에몬테라는 지역 출신이었는데 피에몬테 지역에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무솔리니 시대 때 무솔리니 지지자들은 까만 옷을 입고 다니고 까만 셔츠를 입고 다니고 무솔리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은 빨간 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서로 2차 세계대전 때 그 안에서 내전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폭력이 자행됐었나 봐요. 그 골이 굉장히 깊게 남아가지고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이었는데 2차 대전 때 반대쪽 집안이었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오늘날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도 그리고 동네 슈퍼가 거기밖에 없는데도 일부러 옆 동네에 가가지고 장을 봐온다. 이 정도로 그 골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제 묘사한 책을 한 권 사 읽기로 하고 읽은 책이 이 루나 에일 팔로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올란도 이나모라토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랑 같은 주제죠. 올란도 주제예요. 얘는 거의 새 거죠. 얘는 다 읽었습니다. 얘 다 읽고 그 다음에 얘 1권까지 읽은 다음에 너무 스토리가 반복적이라 가지고 이제 그만 읽기 시작했는데 올란도가 이제 롤랑이죠. 영국에서 기사도 이야기 그러면 아터를 떠올리죠. 근데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기사도 이야기하면 롤랑 드 롱세보라는 기사를 떠올립니다. 롤랑은 샤를마뉴 시대 때 기사고 샤를마뉴가 기사도 전설에서는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쳐들어오는 이슬람 군대와 몇 번 겨뤄가지고 그 이슬람 군대를 물리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카톨릭 지역으로 지켜낸 사람으로 많이 묘사가 됐었어요, 중세기에. 그리고 이제 1500년대에 한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샤를마뉴와 그의 오른팔 기사였던 롤랑의 이야기가 이때 다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탈리 책방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탈리아의 민담으로 떠돌아다니던 롤랑 또는 이탈리 발음으로 올란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적어서 하나의 대서사로 엮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테오 마리아 보이알도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아리오스토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올란도 이말 아모라토 말 그대로 이제 사랑에 빠진 올란도예요. 올란도가 원래 용감한 기사였는데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적이고 휴머니티가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구성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잃은 다음에 후리오소는 미쳤다는 뜻이거든요. 그가 광기에 빠져드는 약간 이런 순서로 돼 있어서 르네상스 시대 그 사랑을 숭상하던 시대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준 책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한테 좀 큰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움베르토 에코의 프라하의 묘지라는 책인데 저는 움베르토 에코의 역사소설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이걸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성격과도 관계가 있는데 어머니가 책방에서 푸코의 추라는 책을 사오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였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쓰여진 소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소설이래. 너는 못 읽어. 근데 제 성격 자체가 너는 못 읽어 그러면 나도 읽을 거야. 약간 이런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푸코의 추를 읽고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푸코의 추에 나오는 거는 템플 기사단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템플 기사단과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움베르토 에코는 이탈리아 작가죠. 그리고 또 제가 잠깐 기거했던 볼로냐에서 활동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움베르토 에코의 책을 이탈리아어로 읽는다 이건 어렸을 때 목표 같은 거였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움베르토 에코의 여러 책 중에서 이탈리아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어로 읽은 소설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소설은 이 소설입니다. 오리아나 팔라치라는 분이 쓴 칠리에즈가 제가 알기로는 체리꽃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여성이 아마 자기일 거예요. 어떤 박스를 찾아요. 근데 그 박스가 뭐냐면은 이제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또는 외증조 할머니가 외할머니한테 물려준 유품들이 이렇게 있는 박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이탈리아도 가부장 사회니까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족보를 열면 아버지 연대는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이제 기록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어떤 이제 박스를 열었는데 거기에 르네상스 시대의 물건 하나, 그 다음에 17세기 물건 하나, 18세기 물건 하나, 19세기 물건 하나, 20세기 물건 하나가 들어있는 걸 보고는 이게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온 내 선대 여성들의 총 경험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대에 살던 한 여성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삶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현대 이탈리아의 여성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쫙 또 너무 흥미로운 소설로서 읽게 해주는 책이에요. 감동적인 스토리 2개 정도를 얘기를 하면 한 여성이 제노바의 용감한 용병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집에서 그 용병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나 딸들의 얘기는 많이 안 듣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들과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남편만 살아남고 아들들이 다 죽어요. 이 여성이 광기에 빠져가지고 아들들이 없는데도 계속 식탁에다가 아들들의 밥을 차려놓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이제 그 당시 병원은 거의 대부분 수동원에 있었죠. 근데 수동원에서 어렸을 때 이분이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은 아들들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들들이 내 방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연주해야 되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서 겨울에 연주하다가 얼어 죽는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그런 드라마틱한 이탈리아의 역사 속 여성들의 스토리를 갖다가 시대별로 그려내가지고 두껍죠. 시대가 여러 가지라서 그래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었어요. 아, 여기 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원래 영어로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이탈리아 공부할 때 나중에 독파했죠.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책이에요. 장미의 이름은 이제 중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움베르토 에코가 이탈리 사람들한테는 라틴어가 자기네 고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쳐도 좀 알아듣나 봐요. 그냥 우리나라가 왜 사극에서 사자성어 가지고 말장난 쳐도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처럼 그 배경이 수동원이거든요. 근데 그 수동원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이탈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라틴어로 대화를 하는데 오스트리아 사람이 라틴어를 쓰면 중세기에 이렇게 썼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옛날 사투리를 갖다가 다 복원해가지고 쓴 거여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 책이 왜 그렇게 천재적인지에 대해서 한 7, 80%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이 책은 이탈리아어로 다시 읽었던 책입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탈리 책들인데 중세기에 관심 많으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내셔널리즘이 강한 나라들이어서 프랑스의 역사, 이탈리아 역사 이런 식으로 이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독일이 이해하기 힘든 안개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여기까지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라인강 딱 넘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것처럼 이 정서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관련 역사책을 좀 많이 사서 읽었었는데 유럽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한국사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조선, 고려, 그 다음에 삼국 같은 민족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이제 우리 역사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같이 그래요. 근데 독일인들은 굉장히 묘하게 독일 역사책이라고 이런 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독일이 통일돼가는 과정부터 나와요. 그래서 1860년대에 독일이 하나의 나라가 되는 과정부터 나오고 그 다음부터를 독일 역사로 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세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이 어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독일의 중세 역사를 읽으려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같은 나라로 보지 않나 봐요. 신성 로마 제국은 중세기에 있던 어떤 나라고 독일은 오늘날 존재하는 나라다.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가 독일 역사책에 대체로 포함되지 않는 점이 저는 좀 신기한 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가장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가였던 프란츠 리스트의 전기가 있는데 이게 3권짜리인데 지금 한 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한 달 만에 다 읽었어요. 이 많은 거를 3권을. 프란츠 리스트는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음악이 어느 정도까지 신나면 시끄러워지는지에 대한 그 한계점이 있죠. 여기까지는 신나, 여기까지는 신나, 여기까지는 신나 그러다 어느 선을 딱 넘으면 시끄러워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나. 그 선이 자기가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이 매우 낮았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딴 사람들이 신나 하는 음악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 시끄러워 약간 이런 편이었고 신나는 음악의 맥시멈이 그 시대에는 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라는 작곡가의 음악은 저는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자아도취적인 음악이라고 느꼈거든요. 피아노 곡들, 특히 뭐 초절기교 연습곡 같은 곡들을 들으면 벌써 피아노 전공하는 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시죠? 피아노 전공하는 분들은 그 곡 얘기만 하면 그 입시곡 말도 꺼내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곡을 들으면은 자기의 피아노 실력에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듣는 사람의 감정을 딱 어루만진다기보다는 내 어떤 브릴리언스, 내 빛남으로 그냥 몰아붙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강렬함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거든요. 근데 저가 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넌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역작용이 나가지고 나는 개인주의적이야. 그래서 나는 개인주의적인 음악, 개인주의적인 예술, 개인주의적인 책을 읽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그리고 이제 파가니니 에튜드 이런 곡들이 가장 개인주의적인 곡처럼 들렸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제 콘솔라시옹 뭐 이런 곡을 썼을 때는 이분은 완전히 카톨릭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신부님 옷을 입고 다니던 그 시절의 곡도 있으니까 그런 아티스트의 변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프란츠 리스트가 락스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제 사고를 지배했던 연예인이 누구냐 그럼 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잭 런던의 화이트 팽이라는 소설. 제가 인생소설 5편을 뽑아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넣을 수 있는 게 화이트 팽이라는 소설이에요.
반은 늑대고 반은 개인 캐릭터의 시점으로 그려져 있어요. 늑대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야생에서 살아야 행복한지 아니면은 인간한테 복종하면서 살아야 행복한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심리적 갈등 개. 근데 왜 하필이면 개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화이트팽의 숙명이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 한번 하고 싶어. 근데 막상 귀농했다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 많죠? 우리가 도시 속에서 닭장 같은 이런 삶이 싫어. 그래가지고 주말 되면 다 캠핑하러 나가는데 캠핑할 때 문명의 이기를 전부 다 지고 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소설이 개에 대한 꼭 소설이 아니고 처음 있잖아요. The Call of the Wild. 야생의 부름. 항상 야생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가면 내가 뭔가 자유롭고 인디펜던트해질 것 같지만 야생으로 뻗쳐나가지 못하고 문명의 고개를 숙이고 문명의 질서와 문명의 서열에 복종을 하고 사는 모습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은 진짜 한번 우리 궁금이 분들이랑 약간 독서 토론을 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작품입니다. 너무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친 책들 위주로 한번 꺼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박스도 언박싱을 찍을까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악보들이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에 한때 굉장히 빠져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건 아마 할지 안 할지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손가락이 먼저 올라갔네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